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Ben Cremon.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폭탄이 떨어지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는 항상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합니다.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마다 평화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전쟁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걸까요? 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 끝없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 국방부 예산을 1조 달러 규모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바이든은 아브라함 협정을 추진하며 중동 평화를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서는 천문학적인 무기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버락 오바마도 임기 내내 드론 공격을 확대하며 전쟁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예외 없이 전쟁을 이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책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는 바로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합니다. 답은 단 하나입니다. 전쟁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 무기 시장의 43%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구상 국가의 절반이 넘는 나라에 미국산 무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단 20년 만에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거둬들인 수익은 2조 1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2조 1천억 달러. 한국의 1년 국내 총생산이 약 2조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숫자가 얼마나 천문학적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 돈의 수혜자는 분명합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RTX, 제너럴 다이나믹스, 레이시온, 이른바 빅5라 불리는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들입니다. 이들의 연간 매출을 합치면 미국 전체 외교 예산을 훌쩍 넘어섭니다. 그런데 이 빅5 기업들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사실 이건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한 1991년 이후 국방부 예산이 삭감되자 방산업계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클린턴 행정부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1993년 윌리엄 페리 국방부 부장관은 군수산업 경영진과의 만찬에서 방위산업에 너무 많은 회사가 있으니 통합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훗날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게 된 이 자리 이후 50개가 넘던 주요 계약업체들은 단 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더 충격적입니다. 국방부는 이 합병을 위해 방산업체들의 수십억 달러의 구조조정 비용을 세금으로 보조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독과점 기업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마틴 메리에타의 최고 경영자 노먼 오거스틴은 로키드와 합병하면서 지위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세금이 포함된 820만 달러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직업을 잃은 게 아니라 새로운 통합기업 로키드 마틴의 최고 경영자로 자리를 옮겼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빅5는 오늘날 미국의 국방정책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교묘하고 정교합니다. 먼저 돈입니다. 막대한 로비 자금이 워싱턴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하지만 단순한 로비만으로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더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회전문 인사입니다.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 방산업체의 임원이나 이사로 들어가고 방산업체 출신 인사가 다시 정부 요직을 맡습니다. 문이 빙빙 돌듯이 사람이 오가는 구조입니다. 통합 타격 전투기를 로키드 마틴에 맡기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던 조지프 덤퍼드 장군은 이후 로키드 마틴의 이사회에 합류해 회의 참석 정도의 파트타임 직위로 연간 32만 5천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전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하워드 벅 맥키원도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심지어 방위산업 예산을 결정하는 의회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관할하는 거대 방산업체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시자와 피감시자가 같은 주머니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지역구 경제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를 보유하거나 관련 시설을 둔 주의 상원, 의원들로 구성된 상원 대륙간 탄도미사일 연합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지역구의 기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2004년 사우스다코타주 선거에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였던 톰 대슐이 낙선한 사례는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당시 사우스다코타주의 엘스워스 공군기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임무를 상실하자 대슐을 공격하는 정치광건은 기지의 운명을 그의 탓으로 돌렸고 결국 그는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무기는 일자리이고 일자리는 표입니다. 이것이 전쟁 기계가 멈추지 않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방산업체들의 영향력은 펜타곤과 의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훨씬 더 넓고 깊숙이 미국 사회 전반으로 침투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싱크탱크입니다.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과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같은 거대 방산업체들은 막대한 자금을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연구소처럼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다크머니 시스템 속에서 상당수의 싱크탱크는 후원자의 변덕과 요구에 따라 연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방위산업의 금권 이해관계를 지지하는 싱크탱크들은 막대한 자금을 보상받으며 정책과 여론을 주도합니다. 2016년 신미국 안보센터의 최고 경영자 미셸 플로르노이는 주미 아랍에미리트 대사에게 25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드론 수출 제한 완화를 검토하는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 약 30억 달러 규모의 무장 드론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두 번째가 대학입니다. 국방부는 2022년에만 80억 달러 이상을 대학 군사 연구 개발에 투입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수조하는 국방부 최대 후원 대학이 되었습니다. MIT는 국방부 자금 지원 자체 연구소인 링컨 연구소를 통해 공군과 약 200억 달러 규모의 10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는 군과 대학이 가장 밀접하게 통합된 사례로 육군 미래사령부 본부가 캠퍼스 건물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가 미디어와 할리우드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주류 언론은 정부의 주장을 의문하지 않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UN 안전보장이사회 발표였습니다. 파월은 베이지색 가루가 담긴 유리병을 들어보며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보유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부시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4%에 불과했지만 파월의 지지율은 63%에 달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거짓과 오해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언론 대부분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파월은 3년 뒤에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지만 전쟁은 이미 시작된 뒤였습니다. 할리우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펜타곤은 대본을 수정하고 공식 메시지를 유지하는 대가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막대한 군사 자원을 지원했습니다. 1986년 개봉한 탑건은 해군 입대를 8%나 끌어올렸습니다. 2019년 개봉한 캡틴 마블은 공군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광고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공군사관학교 여성 지원자가 급증했습니다. 영화 제작비가 1억 5천만 달러였던 캡틴 마블을 위해 공군은 수십억 달러 가치의 전투기와 기지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가 게임 산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화면 앞 시간을 우려할 때 미국군은 이를 자동화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재를 찾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미군은 전담 게이밍팀을 운영하며 젊은 세대를 모병관이 아닌 전도사로서 전업으로 게임을 하며 군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돕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 기계는 누가 운영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미국 국민이 고스란히 치릅니다.
미국의 군사 예산은 연간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군사 예산은 교육, 환경, 복지 등 자국민을 위한 연방 재량 지출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연간 계약 규모는 미국의 전체 외교 예산과 맞먹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많은 용사들은 임무의 달성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정부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공군 국가방위군에서 정비사로 복무했던 크리스 오버펠트는 자신이 간접적으로 두 주권 국가의 파괴에 가담했으며 평생 무엇을 하든 이 무의미한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수십만 명을 대신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네브래스카주 출신 참전 용사 모이세스 몬탈보의 증언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스스로 끼니를 줄이며 매일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동안 그 전쟁을 몸으로 치른 용사들은 기본적인 생계조차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2019년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의 빈곤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5아이의 어머니인 켈리 그리어는 건강보험이 없고 생명을 구할 약을 살 돈이 없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딸 비너스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도대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느냐고 울부짖으며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총과 버터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전쟁 기계에 쏟아붓는 돈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 희생자는 가장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용사들입니다. 해외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는 전 세계 80개국 750곳에 달하며 17만 명의 상시 주둔 병력과 연간 55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됩니다. 서태평양에 위치한 미육령 항공모함 항구 업그레이드, 최대 12곳의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조성, 오키나와 해병대 5,000명 이전 등 군사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괌의 원주민 참호로인들은 토지 수용, 대규모 항공유 유출, 지하수 오염, 유해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아이들의 선천성 기형까지 심각한 환경, 피해와 건강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대통령 선거 투표권이나 연방, 하원 의결권이 없는 철저한 식민지적 통제 아래 놓여 있으면서 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자들은 의외의 곳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바로 기업 내부의 양심적 저항입니다. 2018년 구글이 정밀 드론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국방부의 프로젝트 메이븐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 내부에서 대규모 항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4,000명이 넘는 구글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전쟁 비즈니스 관여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고 수십 명이 항의의 뜻으로 사직했습니다. 그 결과 구글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무기를 위한 인공지능을 설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세프 소프트웨어에서 일하던 세스 바고는 회사가 이민 세관 단속국과 협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직접 작성한 코드가 악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없다며 코드를 삭제했습니다. 그의 항의로 회사는 일주일 뒤 이민 세관 단속국과의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산 복합체의 막대한 권력을 상쇄할 정치적 힘은 결국 평범한 개인들의 양심적인 행동에서 나온다고. 물론 구조적 변화도 필요합니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은 빙어 목적이 분명한 동맹국에만 무기를 제공하고 중국과는 군사적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군비 증강이 번영을 가져온다는 냉전 시대의 파탄난 개념을 버리고 인간적 필요를 외면하는 군사 경제의 확장을 막아야 합니다. 무기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일자리 논리를 내세우는 방산 로비 권력을 축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군산복합체를 축소하는 일은 국민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틴 루서킹 주니어가 말한 지금 당장의 긴박함처럼 우리가 집단으로 힘을 모아 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몇 년 시의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1961년 1월 17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퇴임 연설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대규모 무기 제조 기반의 잠재인 군수 분야, 영구 기득권층이 미국의 예산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는 이 체제를 군산복합체라 명명했습니다. 그 경고가 나온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베트남이 있었고, 이라크가 있었고, 아프가니스탄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고 수조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젠하워의 경고는 60년 전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전쟁을 멈추면 돈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그 강력한 시스템의 실체를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각성과 행동임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그 답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을 항상 응원합니다.